제발 밥 먹을 때 그 짜증나는 틀니 빼세요. 냄새나요.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수연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 민재가 머뭇거렸지만 며느리 수연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사실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어머니도 알잖아요. 냄새 나는 거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손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봤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 민재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하지만 수연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과민 반응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 70입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제가 큰 도시에 온 거였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명동 뒷골목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만들며 꿈을 꿨어요. 언젠가 내 집을 갖겠다고요.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둘 다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를 의지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고 저는 공장과 집안일을 오갔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사치였죠. 10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작은 아파트였어요. 22평짜리였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갔을 때 남편과 둘이서 울었어요. 이 집에서 민재를 키웠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죠. 대신 제가 밤마다 책을 읽어줬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민재를 등에 업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민재가 20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내고 결국 세상을 떠났죠. 저는 그때 49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들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민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30에 수연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제게 말했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신혼부부인데 제가 끼어들 수 없잖아요. 하지만 민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연도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저녁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수연은 좋은 며느리였어요. 말도 곱게 하고 예의도 바랐죠. 명절 때 시댁 음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첫째 재민이, 둘째 서연이. 제가 업어 키웠죠. 수연이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육아를 맡았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연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빨래를 개면 다시 개는 거예요. 제가 만든 반찬은 냉장고 뒤로 밀어놓고 새로 사온 반찬을 앞에 뒀죠.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매번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전 참았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겠다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였죠. 할머니는 냄새나. 할머니 방 지저분해. 수연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건 분명했어요. 민재에게 말했죠. 민재야, 애들이 요즘 나한테 왜 이러니?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사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재민이는 아직 10살이었어요. 무슨 사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틀니 냄새. 제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요? 매일 이를 닦고 틀니도 관리했는데 음식 먹을 때 조금 소리가 날 순 있죠. 하지만 냄새까지 난다고 밥상에서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40년을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수연이 말다툼하는 소리였어요. 당신 왜 엄마한테 사과 안 해? 오빠도 불편했잖아요. 솔직히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럼 오빠가 어머니한테 말해요. 개인 위생 좀 신경 쓰라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밥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달랐어요. 수연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죠. 민재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티 낼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의 말들이 하나씩 귀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말했죠. 어머니, 세탁소 냄새 좀 빼고 다니세요. 네. 요즘 세탁소에서 쓰는 약품 냄새 나요. 좀 오래된 냄새 같은 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맡긴 옷인데 무슨 냄새를 빼요. 하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수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뒤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옷에 섬유유연제 좀 써요. 섬유유연제? 네, 요즘 다들 써요. 어머니 옷에서 좀 구식 냄새 나요. 구식 냄새라니요. 제 옷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하지만 마음속은 불편했어요. 수연의 말들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 그 화장품 버리세요. 옛날 거 쓰면 피부 안 좋아요. 어머니, 그 신발 좀. 요즘 누가 그런 거 신어요. 어머니, 머리 좀 짧게 자르세요. 그렇게 기르면 노인 같아 보여요.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연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고 애썼죠. 마트에서 비싼 과일을 사왔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챙겼습니다. 저녁엔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셨어요? 어머니, 애들한테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당 함량 높아요. 어머니, 전 그거 안 먹어요. 기름져서.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지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말수가 줄었죠. 집안에서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였어요. 부엌에 가면 수연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자꾸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밖에 제가 있을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올해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척들이 온다는 얘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음식 준비할게. 하지만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요즘은 다 간편식 시켜요. 간편식이요? 추석 음식을? 네, 요즘 다들 그래요. 어머니가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표면적으론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달랐죠. 제 음식은 먹기 싫다는 거였어요. 추석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재의 사촌 동생 가족, 고모 가족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중심이었는데 이젠 아니었죠. 수연이 음식을 차렸어요. 정말 다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전도, 갈비찜도, 잡채도 전부요. 친척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죠. 그때였어요. 수연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했죠. 어머니, 틀니 좀 빼주세요. 뭐?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 위 갈비찜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귀 속에서 피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민재가 당황해서 며느리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런 말은. 괜찮아요, 고모. 사실이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이제 됐다. 엄마. 민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수연을 나무라는 소리, 수연이 항변하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공장에서 일할 때도, 남편 없이 혼자 살 때도 참았죠.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꺼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이었어요. 천천히 옷을 개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민재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요. 엄마.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서 민재와 수연이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방 안에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나갈 건가요? 손이 가방 손잡이에 닿았다 떨어졌어요. 마음이 흔들렸죠. 여기가 제 집인데,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젠 제 집이 아니라는 걸요.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어요. 그때 시선이 오래된 서랍장에 머물렀습니다. 저 서랍을 연 게 언제였을까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시계, 결혼 반지, 낡은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였어요. 손을 뻗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바스락거렸죠. 30년 만에 만지는 편지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당시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삐뚤빨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순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함께 늙자고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꽉 쥐었어요.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걱정은 안 돼. 너는 잘 살아갈 거야. 아니에요. 전 약했어요. 당신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죠. 그런데 정순아, 하나만 부탁할게. 언젠가 너무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이요? 서울은 사람 마음이 너무 차다. 우리 젊었을 땐 몰랐어.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나이 들고 보니 알겠더라. 사람 사는 게 돈만으론 안 되더라고.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고향 가면 우리 집터가 있잖아. 작은 땅이지만 내 거야. 거기서 편하게 살아. 텃밭 가꾸고 이웃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전 편지였지만 지금 제게 쓴 것 같았어요. 언젠가 너무 힘들면 지금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죠. 정순아,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나도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묶여있던 게 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것 같았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재도 돌아간 거예요. 저는 다시 가방을 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결심이 섰죠. 내일 아침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요? 고향으로 갑니다. 남편이 말한 그곳으로요.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20살에 떠난 뒤 한 번도 안 갔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선 갈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거긴 제가 있을 곳이었어요. 제 땅이 있고 제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고향으로 가는 버스 시간표를 찾았죠. 새벽 5시 첫 차가 있었습니다. 표를 예매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끝났죠.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30년을 여기 묶여 살았는데 떠나는 건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순아.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워요, 여보.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정확히 깼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더 확신에 찬 얼굴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모두 자고 있었죠. 민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춰 섰어요. 문을 바라봤죠.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갈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을 살던 동네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죠.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어요. 엄마, 제발요. 집에 가요. 민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아들을요. 결국 버스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제 방에 갇혔어요. 민재는 미안하다고 했고 수연은 입을 다물었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응, 뭔데? 민재는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번에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투자요? 네, 회사 선배가 좋은 정보를 줬어요. 확실한 거래래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해요. 뭐?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6개월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요? 민재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기회예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그때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네, 이 집이요. 어차피 민재 오빠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리 공동 명의로 바꿔놓는 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라고요? 네, 세금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상속세 내려면 복잡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내 집이 효율의 대상이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수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대 안 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재와 수연은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죠.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민재가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네.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집 절반은 며느리 명의로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공동명의 전환 동의서예요. 할머니와 며느리 이름이 각각 50%씩 등재돼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이 담보대출 동의서는 더 위험해요. 왜요? 채무자가 할머니로만 되어 있어요. 공동명의인데 빚은 할머니만 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집은 둘이 나눠 갔는데 빚은 할머니만 갚으라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이런 짓을 할 줄은요. 아니, 민재가 아니었죠. 수연이었습니다. 분명 수연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할머니,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약 투자가 실패하면 할머니는 집 절반만 갖고 있으면서 빚은 전부 갚아야 해요. 그럼 집을 팔아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며느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건네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이 이 서류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만든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은 순진해요. 법률 같은 건 잘 몰라요. 며느리가 다 알아서 했겠죠.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노인분들이 당하시는 거죠. 저도 당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이 보였죠. 수연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습니다. 제 집을 빼앗으려고요.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너무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이 봤던 거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알았던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던 거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게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으라는 뜻이었어요. 돈과 효율과 계산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삶을 찾으라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떠날 거예요. 누가 붙잡아도 안 돌아올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겐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과의 작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서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생각 중이라고만 했죠. 수연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자 재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신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응, 재민아. 학교에서 캠핑 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재밌겠다. 재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뭐? 가족들도 같이 갈 수 있대요. 할머니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원한다니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요? 그래, 할머니 갈게. 정말요? 와, 재민이가 방방 뛰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때 수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재민아, 뭐 그렇게 좋아? 엄마, 할머니가 캠핑 같이 가신대요.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민아, 할머니는 무릎 아프셔. 괜찮아요. 저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얼른 대답했죠.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산길이에요. 힘드실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집 지키다니요? 네, 누가 집을 봐야 하잖아요. 그건 핑계였어요. 단지 저를 데려가기 싫은 거였죠. 수연의 말투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재민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재민아.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재민이 앞에서 울 순 없었으니까요.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조차 저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연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 닦고 일어났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가 있었어요. 일기장이었죠. 펜을 꺼내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떠나는 사이 나는 나를 되찾을 거야.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가족들이 캠핑 가는 동안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었죠. 다음 주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들이 짐을 쌌어요. 민재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에 올게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재민이도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재민이가 아쉬워하는 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은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가족들이 차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져 갔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파일 상자를 꺼냈죠.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였어요. 남편 사망 후 제 명의로 바뀐 거였죠.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민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등기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챙겼죠. 거울을 봤어요.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이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40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젠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어요. 큰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네. 아,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중개인이 등기부를 받아들었죠. 노원구 월계동이네요. 22평형이고. 네. 시세가 괜찮은 지역이에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시세가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면 5억 후반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5억이라니요. 40년 전 3천만 원에 샀던 집이었어요. 이제 5억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죠. 빨리 팔고 싶으세요? 네, 가능하면 빨리요. 그럼 조금 낮게 부르면 금방 나갈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해 주시면 매물로 올릴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사인을 했습니다.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세에 파시는 게 맞아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사 계획은 있으세요? 고향으로 갈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라도 순천이요. 좋은 곳이죠. 공기도 좋고. 네, 거기서 여생을 보낼 거예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매수자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시원했죠. 드디어 시작한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을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흘러갈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 제가 있을 곳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녁 때쯤 가족들이 돌아올 거였죠. 그 전에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짐을 다시 쌌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옷도, 책도, 남편의 물건들도 전부 챙겼습니다. 큰 가방 2개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민재에게 남기는 편지였죠. 민재야, 엄마는 이제 간다. 미안해.
말도 없이 가서.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구나. 이 집은 팔았어. 돈은 반은 내게 줄게. 나머지 반으로 엄마는 고향에서 살 거야.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젠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곧 가족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떠날 거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제 방.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젠 과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개인이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벌써 매수자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네, 현금 보유자예요. 당장 계약하고 싶대요. 얼마예요? 5억 8천에 하시겠어요? 빠르게 진행하면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가능해요. 일주일이요? 네, 상대방이 급하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하러 오세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재밌었니? 네, 좋았어요. 민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짐을 풀러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잔금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조금씩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가 또 서류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그 서류 언제 사인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엄마, 기회가 날아가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민재는 초조해했지만 참았습니다. 수연은 매일 저를 쳐다봤어요. 압박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속으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또 가요. 또요?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번엔 좀 길게 갈 거예요. 얼마나요? 6박 7일이요. 회사에 휴가 냈어요. 6박 7일이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시간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민재가 물었지만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어머니는 힘드실 거야. 집에서 쉬시는 게 나아.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난 집 지킬게. 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짐을 쌌어요. 이번엔 큰 가방들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짐이니까요. 엄마 다녀올게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인에게요. 여보세요, 저예요.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잔금 날짜를 당길 수 있을까요? 당기시게요? 언제로요? 이번 주 수요일이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매수자분께 부탁 좀 해주세요. 제가 급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해 볼게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매수자분이 오케이래요. 수요일로 잡을게요. 감사합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제 짐만 빼달라고 했죠. 나머지는 보관 창고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비용은 제가 다 냈습니다. 화요일에 짐을 뺐어요. 제 물건들은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가족들 짐은 보관 창고로 갔죠. 집이 텅 비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부동산에 갔어요. 잔금을 받았습니다. 5억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계약금 합쳐서 총 5억 8천이었죠.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열쇠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집 잘 쓸게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둘 편지였죠. 민재야, 미안하다.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았다. 날 틀리라고 부르던 사람 밑에서 더는 살 이유가 없었어. 내가 원하던 투자금은 이제 필요 없겠구나. 집값의 반은 내 통장에 넣어뒀어. 2억 9천만 원이야. 나머지는 엄마가 고향에서 쓸게. 짐은 보관 창고에 맡겨뒀어. 보관증을 챙겨서 찾아가렴. 건강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 영수증도 함께 넣었죠.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산 도시였지만 이젠 과거였어요.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깨끗했죠. 산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산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옛집터로 갔습니다. 집은 없었어요. 하지만 땅은 그대로였죠. 제 이름으로 된 땅이었습니다. 땅을 밟았어요. 푹신했습니다. 흙 냄새가 났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울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재 가족이 캠핑에서 돌아왔을 거예요. 상상이 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의 표정이요. 아마 놀랐겠죠. 낯선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었을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여긴 저희 집인데요. 매수자가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연이 소리쳤겠죠. 하지만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 겁니다. 식탁위 봉투를 발견했을 거예요. 보관증과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를요. 민재가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손이 떨렸겠죠. 수연은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민재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돌아와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죠. 저는 고향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지었어요. 한옥이었죠.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어요.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아니가? 50년 만이네. 반가워요. 다들 반겼어요. 옛날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을 살았죠. 밤이 되면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네, 여보. 이제 편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천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순 씨, 강릉에 괜찮은 집 나왔는데 관심 있어요?
강릉이요? 네, 바닷가 근처예요. 조용하고 경치 좋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본지 얼마나 됐을까요? 젊었을 때 한 번 갔던 게 전부였어요. 가보고 싶어요. 며칠 후 강릉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관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였습니다. 이곳이에요. 즉시 결정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죠. 그렇게 저는 강릉에 정착했습니다. 새벽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면 짠 바람이 들어왔죠.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핸드드립으로요. 서울에선 해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시간이 넉넉했어요. 천천히 물을 부으며 커피 향을 맡았습니다. 좋았어요. 이 순간이 너무 좋았죠. 컵에 커피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졌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반복되는 리듬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에 향이 퍼졌죠. 이게 진짜 자유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죠. 그저 이정순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를 주었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다들 따뜻했어요. 서울과는 달랐죠. 오후엔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이었어요. 저녁엔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었죠. 눈치 볼 필요 없었어요. 밤엔 별을 봤습니다.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었어요. 남편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속으로 말했죠. 이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체부가 찾아왔어요. 등기 우편이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봤어요. 민재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순 없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재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연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정말 후회할까요? 아니면 집을 잃어서 우는 걸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재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매일 할머니 얘기를 해요. 서연이도 그래요.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요. 손주들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다시 잘할게요. 이번엔 진짜 엄마를 모실게요. 제발이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약했죠. 수연의 말에 휘둘렸어요. 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어요. 아들이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게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편지를 넣었죠.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젠간 용서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바다와 함께 살래요. 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제 시간이 필요했죠. 며칠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재민이 글씨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래요. 저도 미안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의 편지였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할머니로 살아야 할 시간이란다. 조금만 기다려줘.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바다는 더 푸르렀어요. 햇살은 더 뜨거웠죠.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바다를 봤어요.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죠. 이웃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았습니다. 생기가 있었죠. 이게 나구나. 처음 보는 제 얼굴 같았어요. 70년 만에 찾은 진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일몰을 봤어요. 해가 바다로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정순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고마워요, 여보. 눈을 떴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죠.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바다를 보고 산책을 했죠.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엔 생선을 구워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70년 만에 나는 나로 살고 있어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저를 재우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이 바다와 함께 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제가 원하는 만큼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인격을 짓밟는 관계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존엄은 나이로 평가되지 않아요. 70살도 80살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사세요. 누군가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가죠. 그 리듬 속에서 이정수는 살고 있어요.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요. 70년 만에 찾은 자유 속에서요. 그리고 그 자유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인격을 짓밟는 관계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엄은 나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